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무법 세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 세 번째 시간에는 수출입 승인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수출입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수출입 승인제도하고 이제 수출입 개념에 대한 문제는 보통 국제무역사에 한 3개 정도, 많으면 4개까지도 나오는 상당히 전체적인 대무역법의 시험 범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진출 범위가 높은 그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수출입 승인제도의 의의를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비록 무역 자유화를 권장을 하고 그걸 또 진흥하기 위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너무나도 그것이 무분별하게 수출입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내외 어떤 강행법에 저촉을 받는다든지 또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법에 또 저촉이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건강상이라든지 또는 위생상이라든지 기타 국민 생활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또 국제사회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러한 물품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가하게 되죠. 바로 그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수출입 승인제도가 되겠고, 여기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라든지 또는 이제 산자부의 승인을 받아야지만이 수출과 수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국제법규에 대한 그런 조약이라든지 또는 생물자원의 보호 같은 것들은 예를 들면은 무슨 곰의 웅담이라든지 그런 것을 마구 채취하든지 또는 녹용을 마구 채취해서 그 사슴을 마구 또 이렇게 도살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생물자원의 보호에 있어서 치명적인 위협이 되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수출입 승인제도를 거쳐서 바로 수출입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수출입 승인은 항상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출돼야 될 서류는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자, 공급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및 실소유자와 수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입 또는 수출 대행 계획서를 제출을 해라. 이 얘기는 대리점, 그죠? 실수요자, 수입해서 쓰는 자와 그것을 대행해서 수입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이럴 때는 수출 대행 계획서도 같이 첨부를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각각의 승인은 상호 독립적으로 얻어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수입을 한다. 냉장고 자체는 수입 승인 제도에 저촉된 그런 물건은 아니겠지만 쉽게 예를 들면은 냉장고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20V를 사용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110V를 사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10V짜리를 220V로 하려면 어떤 승합 장치를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전기 안전에 대해서 저촉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전기안전관리공사, 전기안전 관리공단의 그런 심의 규정에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냉장고가 일정 시간이 지나서 중고를 수입을 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얼마 못 쓰겠다 해서 그것을 이제 폐기를 해야 되겠죠. 폐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국내에서는 이제 폐기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폐기물에 대한 그런 법을 또 관장하고 있는 또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겠죠. 그 이외에 다른 또 여러 가지 또 부서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그러한 또 행정 입법 법률이 또 있겠죠. 바로 이러한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데 이렇게 2개 이상의 허가를 맡아야 된다 그러면 2개 이상의 승인을 독립적으로 이거 하나만 얻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순차적으로 그 승인 획득을 해야 되고 그것이 여러 개가 됐을 경우에는 이 2개 이외에 어떤 수출입 승인서의 그 여력 사항에다가 그러한 사항을 기재를 해서 표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출입 승인에서 원래 수출입 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그것이 국내 물가라든지 또는 수급의 또 동향에 따라서 이것을 일정 기간 동안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가 있게 되는데 보통 최하 1년에서 최장 20년까지 수출입 승인 기간을 유효기간을 연장 변경 신청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국내 물가 안정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수입 승인 제도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제품이지만 그것이 너무 기간이 짧아가지고 국내 물가가 이제 폭등한다든지 또는 국내에서 그러한 물품이 현저하게 부족해서 계속해서 수입을 해와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바로 수출입 승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의료기기에 이제 쓰이게 되는 환자를 치료할 때 쓰이게 되는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비록 어떤 마약법이라든지 이런 데 저축이 돼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만 이제 수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많이 수요가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되면 그 기간을 늘려가지고 더 수입을 해와야 되겠죠. 바로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또 특정한 그런 물품이 제조 기간이 길어서 1년 이내에 그것을 도입할 수 없다든지 뭐 그럴 경우, 그다음에 또 그 제조 기일도 오래 걸리고 또 그것을 인도받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렇게 되면 부득이 수출입의 그 승인 기간을 연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에 수출대금의 결제. 수출대금의 결제는 반드시 외국한 은행을 경유를 해야 된다.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만이 반드시 이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외국한 은행을 통하지 않고 하게 되면 뭐 국내의 수입업자가 해외로 가가지고 거기서 바로 현지에서 대금을 결제한다든지 또 외국의 업체가 한국에 와가지고 바로 결제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어떤 우리가 그 외환수급의 동향이라든지 그런 통계라든지 그런 것을 수치화해서 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떠한 물품이 실제 이제 이동이 되고 그것에 수반되는 대금 결제가 이렇게 은행을 통해서 집계가 되지 않게 되면은 뭐 외환 포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뭐 LC든 TT든 또는 추신거래든 간에 수출입에 관련된 즉 매매 거래에 있어서 그것의 반대급부로서 교환되는 그러한 화폐는 반드시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이 보고되어야 된다. 바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집 승인 사항의 변경 해가지고 요것 이제 수집 승인 사항에 이제 변경을 할 때는 어떤 것이 변경의 승인 대상인가 하는 것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게 되죠. 그래서 물품의 수량과 가격 그리고 승인의 유효기간 수출 또는 수입에 당사자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변경 승인 대상이 되고 승인 대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제 허락을 득해야 된다는 것이고 변경 신고 대상이라는 것은 그냥 통보하는 것으로서 의무를 다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변경 신청에 있어서 수입의 경우로서 수입 대금을 지급하고 선적 서류를 인수한 후에 수입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입 승인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변경 승인 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 원래 이제 수입 승인 제도에서는 어떤 물품을 수입을 할 때는 사전에 그러한 수입 승인을 득해야지만이 이제 수입을 할 수가 있는데 수입 승인을 득한 물건이 한국에 이제 보세청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자 대금도 이미 결제를 했고 그리고 BL도 다 가지고 있고 이제 통관만 마치면 되는데 바로 도착이 된 이후에 수입 승인을 받은 그 물건이 다시 어떤 그 변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이 1년이다. 그러면 그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바로 변경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만약에 이것을 수입된 물건을 BL도 다 입수를 했고 그다음에 물품도 다 결제가 된 상황에서 이것을 변경 승인 신청을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물건을 쓸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럼 반송을 해야 되겠죠. 반송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통상 마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수입자나 수입자에서는 이미 이제 결제를 하게 됐으니까 금전적인 타격을 입게 되겠고 결국 그것은 우리 국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외환이 그냥 유출되게 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니까 바로 이런 것들 수입에 있어서는 수입 승인을 득한 그런 물건이 수입 승인 유효기간을 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선적 서류가 다 입수된 다음에는 변경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출 승인서를 이제 득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보통 이제 수출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뭐 제한 조건이 이제 없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닌데 거꾸로 수출 승인서를 이제 득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쿼터하고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되는데 만약에 한국산 자동차가 아주 그 값이 싸고 그리고 성능이 우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한 없이 미국에 막 수출한다. 그래서 뭐 100만 대, 200만 대씩 수출을 하게 된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그 자동차 회사는 굉장한 그 타격을 입게 되겠고 자동차 회사가 타격을 입게 됨으로써 미국의 그 자동차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이 많이 대량 그 실직하는 사태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자국의 산업을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러한 물품에 대해서는 일정 양만 그 수입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허가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쿼터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섬유류에 이제 이것이 적용이 되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어느 일정한 한도만 수입이 되게끔 각 나라에 이렇게 배정을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배정한 양을 우리나라는 섬유류 수출조합, 섬유류 수출조합에서 이것을 이제 관장을 하게 되죠. 오늘 이제 산자부에서 하는 것을 섬유류 수출조합에 위임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것을 관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100%를 수출조합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면 각 기업체는 굉장히 많잖아요. 섬유에 관계되는 기업체는 한 100개 기업체가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그럼 어느 한 기업체에 배정받은 100개 쿼터량을 할당을 해주게 되면은 한 기업만 미국으로 수출하게 되고 나머지 99개는 수출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일정 한도에 따라서 각각의 그 개별 기업체에게 수출량을 바로 이 쿼터를 할당을 해주게 되죠. 그 바로 할당을 받게 되면 그것이 바로 수출 승인서가 되는 것이고 이 수출 승인서는 바로 이쪽에 섬유류 수출조합에서 획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출 실적을 이제 많이 따지게 되는데 이것도 아무 기업체나 신청한다고 해서 이거 쿼터를 배정받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수출 실적이 있어야지만이 또 일정한 자격 조건이 돼야지만이 이런 쿼터를 배정받을 수가 있게 되죠. 바로 이런 것을 수출 승인서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비자 쿼터를 획득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비자라고 그러죠. 바로 이제 비자 발급은 산업자원부가 이런 섬유류 수출 해당 조합에 꼭 뭐 섬유류가 아니더라도 해당 조합에 그 권한을 위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수출입 승인의 면제가 됐다. 전부 다 해당 사항이 되는 것은 아니고 수출입 승인의 면제 대상. 수출이든 수입이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항을 굳이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는데 외교관 기타 산자부 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하는 물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외교관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한 외무부서에 근무하는 그런 이제 외교관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산자부 장관이 정하는 자 이렇게 되면 뭐 국제회의에 뭐 참석을 하는 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죠. 기타 행정부서의 공무원들 기타 이제 그 산자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출국할 때 갖고 나면 MP3 플레이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굳이 승인을 획득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에 긴급을 요하는 물품. 그래서 정상적인 수출 절차를 밟아 수출하기에 부적합한 물품. 그랬는데 이것은 뭐 구호품 같은 거, 그죠? 뭐 쓰라미 같은 게 이제 발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지금 구호물자를 빼가야 된다. 그럴 경우에 그 다음에 뭐 긴급 환자가 있어가지고 의료용품을 바로 급파를 의료진을 급파해가지고 그것을 구출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절차를 밟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수리부품의 어떤 기자재라든지 이런 게 여기에 다 해당이 되겠고 다음에 주된 수출에 부수된 거래로서 수출하는 물품 그리고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수출하는 물품. 자, 주단 수출에 부수된 거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뭐 엔진이다. 그렇게 되면 엔진뿐만 아니라 엔진에 대한 수리부품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나가야 되겠죠. 나중에 애프터 서비스를 위한 그러한 부품도 이제 같이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메인은 엔진이지만 이제 부품도 이것이 부수적으로 따라가줘야지만이 이것이 수출입 행위가 완전히 이행되는 것 그런 것을 바로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엔진이 나간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포장을 해야 되겠죠. 또 팔레트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것도 이제 부수적인 그런 수출이 되겠죠. 바로 이런 것 포장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그런 것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으로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이것은 뭐 그런 거죠. 만약에 A국가 있고 이제 한국이 있다. 그리고 뭐 태국이 있다. A국에서 어떤 샘플을 도입을 해가지고 샘플은 이제 무한거래가 되죠. 한국에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태국에 있는 어떤 업체로 그것을 인도를 했다. 그렇게 되면 뭐 무상으로 이렇게 수출하기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물품을 수입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환거래라든지 어떤 그 금전의 대가가 없이 갖고 들어왔다가 또 수출을 한다든지 또 수입을 했다가 수출을 한다든지 이런 물품이 바로 여기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뭐 무상으로 수입해 무상으로 수출한다는 것은 뭐 우리 그 박람회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죠. 내가 어떤 국내에서 전시회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뭐 자동차 전시회를 하게 된다 그러면 각 나라로부터 그 자동차를 협찬받아서 이쪽에 이제
그 전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바로 어떤 대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상으로 수입했다가, 그 다음에 전시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빠져나가야 되죠. 한국을. 그렇게 되면 무상으로 이제 수출하는 것이 되겠죠. 바로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타, 그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하는 물품.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하는 물품은 뭐, 선물이라든지, 그죠? 증여라든지, 또는 그 여행객의 휴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출 승인의 면제 대상이나 수입 승인의 면제 대상이나 그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 승인의 면제 사항에서 보게 되면 또 무상으로 수출하여 무상으로 수입하거나 무상으로 수입할 목적으로 수출하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이제는 반대로 해외의 어떤 전시회에 내 물건을 전시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물품을 이제 국내에서 해외로 갖고 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이제 무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또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또 이제 국내로 이제 반입을 해야 되겠죠. 바로 이런 것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외국환 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물품. 자, 외국환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매매 거래의 그 대상이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이것도 역시 그 여행객의 그 개인 휴대품이라든지 또는 뭐 샘플 같은 거죠. 샘플이라든지 뭐 이삿짐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뭐 탁성품, 뭐 별성품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전부 다 그 매매의 대상들이 아니니까 환거래가 이제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겠고, 자, 다음에는 수출입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입의 그 개념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그 관세법에 그래서 규정하고 있는 그 수출입하고 자꾸 대무역법하고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 개념부터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외무역법에서의 수출과 수입은 관세법에서의 반출, 반입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대외무역법에서 수출 수입의 규정하고 관세법에서의 규정하고는 다르다. 대외무역법에서 수출과 수입이라는 것은 어떠한 물품이 일단 국가와 국가를 상대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뭐 한국에서 일본으로 물품이 이동을 하든지 또는 일본에서 뭐 러시아로 이렇게 물품이 이동을 하든지 바로 이러한 물품이 주권과 영토를 달리하는 그러한 나라로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게 된다. 그런데 관세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외적인 것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국내 문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물건이 관세선을 통과해서 국내 소비시장에 들어왔느냐, 즉 반입이 되었느냐, 이런 것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수출이라는 것은 국내 물품이 뭐 수출이든 무상이든 간에 어쨌든 한국에서 물건이 빠져나갔느냐, 즉 관세선을 통과해서 빠져나갔느냐, 그것만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세법에서는 바로 내국 국내 것만 다루게 되고, 대무법은 이것을 포괄해서 총괄적으로 다 다루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혼동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출과 수입의 이제 개념에 대해서 대무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개념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자, 무역이라는 그러한 개념은 물품과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의 수출 수입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즉 유채물이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공산품도 있고 전부 다. 그리고 전자적 무채물,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무역의 개념에 들어가는 것이고, 물품이라 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증권 및 채권을 하체한 서류의 동사를 말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급수단은 뭐예요? 이제 즉 화폐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 화폐, 그 다음에 증권, 채권 이런 것들은 실제 그 추상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돈 하게 되면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어떤 그 종이에다가 그 액면 금액을 표시하게 되면 그것으로서 어떤 물품을 매매 교환할 수가 있게 되죠. 바로 그렇게 어떤 물건의 가치를 이렇게 서류화한 거, 그런 것을 빼고 나머지 공산품 이런 것들 동산만 해당이 된다. 부동산을 할 수가 없죠, 그죠? 뭐 한국의 뭐 땅을 그죠? 제주도를 덜렁 들어가지고 다른 나라로 또 팔아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은 해당이 안 되고,
이렇게 지급수단, 화폐라든지 증권, 그 다음에 뭐 채권, 이런 것들 다 제외하고 그 나머지의 동산만, 이동이 가능한 그런 동산만 바로 물품의 개념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무역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부어,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이런 것들을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한 자료 정보, 그것의 집합체를 말한다. 여기서 이제 디지털화 했다라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아날로그적이 아닌, 아날로그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디지털화 시켜서 그것을 어떤 그 파일의 형태로 이제 만드는 것, 그것을 바로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악과 음반을 보게 되면 음악과 음반이다, 또는 뭐 CD 타이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음악이라는 건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음악이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그러면 우린 귀로 듣는 것이 그것을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죠, 그죠? 단지 그러한 음악에 대한 개념만 우리가 지금 감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리듬만 감상하고 있지 그것을 실제적으로 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것은 전달해서 무체물에 흘러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MP3를 음악을 다운로드 받는다. 그러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그죠? 전파를 통해서 어떤 그 디지털화된 그런 부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전부 다 전자적 무체물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러한 것을 음악을 이렇게 어떤 매체에 저장을 했다, 음반이라든지 CD 타이틀에 저장하게 됐다면 그것은 이제 유체물이 되는 것이죠. 바로 CD 같은 건 우리 손에 딱 잡히잖아요, 그죠? 바로 그 안에 음악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자적 무체물의 범위에서 벗어난다. 이것은 관세법에서는 즉 과세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에서 나온 것 중에 영화 및 부수장치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것도 영화를 동영상으로 이것을 표현을 해가지고 이것을 다운로드 형태로 전송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전자적 무체물에 해당이 되지만 그 영화가 어떤 필름의 형태로 구현돼가지고 이렇게 저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필름으로. 이렇게 되면 이것도 역시 또 유체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 부수장치라는 것은 여기에 따라오는 뭐 영상이라든지 기타 부품이라든지 이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기자재, 그런 것들도 당연히 유체물이기 때문에 관세법에서는 전부 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전자적 무체물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또 여러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자, 이런 건 어떨까요? 어떤 그 게임기에, 그죠? 게임기에 수록되어 있는 게임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PC에 저장이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이라든지 뭐 아리아 한글이라든지 이거 다 포함을 시켜서,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그 대무역법에서 전자적 무체물이라는 것은 바로 전자적 무체물의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수단과 같이 이제 이동할 때 그것을 전자적 무체물을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PC라든지 이런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 자체가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수행하면서 스스로 연산작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게임이라는 것은 이 소프트웨어에서 내장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작동시키는 기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스스로 연산을 해가지고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게임기에 수록되어 있는 이런 것들, 즉 소프트웨어가 게임기에 내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자적 무체물이 아니고 이것은 전부 다 유체물에 해당이 된다. 그러나 게임 소프트웨어를, 요 게임기를 빼고 소프트웨어만 우리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거래 행위가 이루어진다. 그럼 이것도 이제 전자적 무체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PC는 다르죠. PC는 바로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PC에서 구동을 시켜가지고 PC 스스로가 연산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자적 무체물에 이것도 이제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자적 무체물이 이렇게 이동수단에 같이 저장이 되어서 이동을 할 때는 그 이동수단이 전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바로 기준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MP3 음악은 전자적 무체물이지만 MP3 플레이어에 그 음악이 수록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전자적 무체물에 해당이 되지 않고 바로 유체물에 해당이 돼서 관세법에서 역시 과세의 대상이 된다. 관세법에서 이제 전자적 무체물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현재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잘 그 차이를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에도 상당히 그 빈번하게 나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수출의 정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수출이라 하면 자,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자,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 그러니까 국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이렇게 있는데 한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죠? 선물을 받는다든지 또는 실제 상품을 이제 매매 교환의 상태에서 이동을 하든지, 자, 그것이 무상이든 유상이든 좌우지간 그런 것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물건이 이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죠? 국내에서 바깥으로 이동을 했느냐 또는 외국에서 외국끼리 이동을 했느냐, 바로 그것만 수출의 개념으로 이제 본다라는 것이죠. 이 대무역법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광물 또는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박이 국내 영해가 아닌 다른 나라의 어떤 근해에서 또는 공해에서 이것을 이제 물품을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판매를 하게 됐다. 또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어떤 광물을 이렇게 채취를 하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심해에서 어떤 오일을 채취를 했다. 자,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외국으로 이렇게 매도를 했다면 그것도 전부 다 수출의 개념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개념적인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한국에서 외국으로 외국입니다. 자, 외국으로 이것이 이동을 했다. 외국 A 이동입니다. 그런데 또 외국에서 또 다른 외국으로 또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외국 B. 예를 들어서 태국이고 여기는 호주라고 우리 칩시다. 호주라고 이렇게 간주를 해보, 오스트레일리아로 간주를 해보게 되면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할 때는 그것이 유상이든 무상이든 물품의 이동만 있다면, 다 좌우지간 한국만 빠져나가서 외국으로 갔다라면 그것은 전부 다 수출입에 해당이 된다. 수출입에 이제 해당이 되고, 그러나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거래 행위가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유상이어야 된다. 유상. 그래서 유상 거래는 외국, 인도 수출이 있고, 외국 인수 수입이 있죠. 이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자, 태국에서 어떤 한국의 업체가 이제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장비를 다 쓰고 다음에 호주에서 다시 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다른 그 공사업체에다가 자신이 사용했던 중장비를 다시 일로 또 이제 이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유상이어야 되겠다. 응? 그러니까 무상으로 태국에서 호주로 왔다라면 그것은 수출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외국에서 공사했던 한국 업체가 외국의 다른 공사업체에게 그 장비를 이제 이동을 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제 수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수출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그럼 대금은 한국에서 대금의 이 결제는 바로 한국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비록 물품의 이동은 외국과 외국에서 있었지만 그 대금 결제는 바로 한국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 결국 이제 외국에 있는 이 호주에 있는 업체는 바로 한국의 외국은행을 경유를 해서 바로 한국의 업체에게 그 대금 결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외국에 있는 한국 업체가, 그럼 B에 있는 외국 업체가 수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인도는 바로 외국과 외국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바로 외국인도 수출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국 인수 수입이라는 것은 반대의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업체가 이쪽에 외국에서, 호주에서 어떤 그 공사를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장비가 한국에 있지 않고 태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태국의 어떤 다른 업체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반대로 또 수입을 해야 되겠죠. 호주로 다 반입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대금의 결제도 역시 한국을 통해서 태국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외국과 외국에서 결국 물품이 이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외국에서 인수를 하게 되는 수입 행위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 그래서 자, 정리를 헷갈리지 말고 정리를 잘 해봅시다. 수출입이라는 것은 항상 먼저 국내부터 먼저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물건이 빠져나가는데 이것이 유상이든 무상이든 가리지 않는다. 물품의 이동만 있으면 된다. 이거고, 그런데 한국을 벗어나서 제3국에서 외국과 외국끼리 물품이 인도와 그다음에 이제 인수를 하게 된다. 즉 수입과 수출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유상거래만이, 무상은 안 된다는 거죠. 유상거래만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경우도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자, 한국에서 어떤 한국인이 이제 중국에서 어떤 의류를 구입을 해가지고 중국 내에 베이징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상해의 어떤 상인에게 그 물품을 넘겼다. 뭐 유상이든 무상이든 돈을 넘겼다. 그럼 어떻습니까? 베이징에서 상해로 이동한 것이지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또 물품이 이동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대무역법에서 수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설령 유상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물품의 이동이 없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다. 더더군다나 이것이 무상이었다. 선물을 주었다. 이렇게 되면 두 개 다 해당이 되지 않죠. 물품의 이동도 없었고, 그 다음에 유상도 아니니까 여기에 다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대무역법에서 수출입에 대한 그 정의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고 제가 짐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입의 정의는 수출의 정의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죠? 이것도 역시 매매 교환 임대차, 무상이든 유상이든 간에 좌우지간 외국으로부터 물품이 이제 이동해 오는 것. 그러나 관세법에서는 이동은 해 오는데 그것이 관세선을 통과해서, 즉 통관 절차를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 국내 시장에 반입되느냐 반입되지 않느냐, 자, 이것만 가지고 관세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관세법에서의 그 반입과 반출보다는 대무역법에서 알고 있는 수출과 수입의 개념이 훨씬 크고 이제 포괄적이죠. 그다음에 이제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이런 것도 역시 제가 조금 전에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것도 뭐 LA에서 기계를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시베리아로 뭐 이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결국은 수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저는 국내에 있지만 그 물품은 외국에서 이동하는 것이지만 국내에서 결국은 그 수입 자금을 이제 결제를 해야 되겠죠. 바로 이런 것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전자적 형태의 무채무를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기타의 방법으로 인수하는 것. 이것이 이제 2001년 개정된 대무역법에서 전자적 무채물의 그런 거래 행위도 바로 수입과 수출의 개념으로 이제 포괄적으로 적응함으로써 들어온 문항이 되겠습니다. 전에 그 국제무역사 시험에 이제 외국환 관리법이라는 그러한 과목이 있을 때는 바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그러한 개념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과목이 이제 없어짐으로써 거주자,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그러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주자라는 것은 이제 레지던트의 개념이죠. 반드시 이제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에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살고 있느냐, 즉 체류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것인가, 반드시 국적하고 일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기간 체류를 한다 하더라도 외국의 어떤 대사관이라든지 영사관이라든지 또는 뭐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바로 해당이 되지 않죠. 그 다음에 해외 무슨 연락사무소, 뭐 WTO라든지 또는 뭐 이런 국제기구에 어떤 종사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상주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거주자의 개념이 아니죠. 비록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바로 이제 이러한 개념, 국내에 있는 어떠한 그 레지던트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라는 것은 바로 외국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게 되죠. 거기로부터 어떤 파일을 이렇게 전송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수입에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인터넷 통해서 뭐 어떤 포토샵이라든지 뭐 이런 뭐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CD를 구입하지 않고 그것을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자신의 그 PC에 설치를 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을 했다라면, 뭐 카드로 했다라면 그것도 전부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전송을 통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법, 이것도 전부 다 수입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다음에 수출 실적을 보게 되면 수출 실적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상당히 중요한데, 수출 실적이 이제 많게 되면 우리나라는 강력한 그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한 기업에는 상당히 많은 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금융상에 있어서 또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게 된다. 수출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그 다른 것보다는 아주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가지고 그런 무역금융을 일으키면서 많은 그 혜택을 주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또 일정한 그 수출 실적이 있어야지만이 아까 말씀드린 그 쿼타를 이제 배정받는 데서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그럼 이제 수출 실적은 무엇을 담느냐? 수출 통관액, 입금액, 가드객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 획득량 원료 기재의 국내 공급액을 말한다. 근데 가드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부터 어떤 나이키 운동화를 제조를 해달라. 그래서 국내에서 이것을 제조를 했는데 나이키 운동화의 원재료, 원단이라든지 재료는 나이키 본사에서 국내로 들어오고 국내에서는 바로 노동력을 제공했단 말이에요. 고도의 어떤 숙련된 노동력을 제공해서 다시 또 이렇게 수출을 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이 원래 들어왔던 그런 원 부자재를 제외하고 남은 순수한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 그것이 바로 이제 가득액이 되는 것이죠. 그것.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원단도 들여왔지만 국내에서 이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부수된 물품들을 또 외국에서 수입을 해왔다. 수입을 해와가지고 이것에 물건을 만드는데 투입을 했다. 그러면 노동력 그리고 수입, 가득액과 그리고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 획득용 원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내에 있는 어떤 그 미국의 나이키 하청업체가 원단을 받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또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다른 뭐 원 부자재를 또 구입을 했다. 그러면 이 국내 업체가 공급을 한 그 원자재의 금액도 전부 다 수출 실적으로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그럼 수출 실적의 이제 인정 범위에 있어서 수출의 정의 중에서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 이렇게 되는데, 수출 실적에서는 이제 무상은 해당이 안 되고 반드시 어떤 그 반대급부가 있는 그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만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것은 물론 뭐 북한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출 승인을 이제 받아야 되는 품목 중에서 수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즉 면제가 되는 그러한 수출 중에서 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수출, 이것도 역시 비록 무상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수출 실적에 포함이 된다.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헷갈리는 것이죠. 수출 승인은 면제가 되는데, 그리고 그것도 또 무상 수출인데, 그것이 수출 실적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제 상당히 혼동을 유발하게 되죠. 자, 외국에서 개체되는 박람회, 전람회,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해 무상으로 반출한 물품의 수출로서 현지에 매각된 것.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어떤 디트로이트 자동차 쇼에다가 한국 업체가 자동차를 전시했는데, 그 현지에서 원래 나갈 때는 지금 무상 수출이죠. 근데 그 현지에서 그 물건을 이제 매각을 했다. 그럼 그것도 역시 수출 실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투자, 건설 용역, 그 다음에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자에게 무상으로 송백을 반출하는 기계, 생필품 이런 것들을 해외 건설공사에 직접 공유해주는 원료, 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기를 수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 비록 무상으로 나갔지만은 이것이
해외로 물품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것도 수출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국내의 어떤 제조업자라든지 국내 건설업자를 도와주는, 결과적으로는 애화 획득에 어떻습니까? 그 일정 부분 이상 도움을 주게 되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출 시적으로 찾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조건이 다시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수출 신고 필증에 재반입하지 않는 조건이 이제 명시된 것에 대해서 하나다. 왜냐하면 이제 재반입이 된다면 결국 이것은 재수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관세를 이제 부과받게 되니까 바로 이러한 조건, 수출 신고 필증에 이렇게 나간 물건은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는 것만 여기에 해당이 된다. 다음에 로컬 RC에 의한 공급, 내국 시행정행 공급 이렇게 되는데, 원래 이제 마스터 LC를 가지고, 그렇죠? 그것을 국내의 어떤 은행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즉 담보로 해서 국내 공급업체에게, 국내 업체에게 바로 발행하는 것, 지급 보증을 해서 발행하는 것이 바로 로컬 LC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로컬 LC에서 국내 업체가 이쪽에 마스터 LC 소유자에게 혹은 수출자에게 물품을 제공했다면 그것도 전부 다 수출 시적으로 간주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 이것도 전부 다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산자부 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그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 상자의 공급. 그러니까 어떤 물품도 수집해야 되는데 그 포장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카톡박스를 만드는 그러한 재료를 공급한 자, 이것도 역시 전부 다 수출 시적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구매 확인서는 무엇이냐? 마스터 LC가 비록 어떤 지급 보장을 담고 있는 그런 확실한 지급 수단인 것만은 확실하지만 그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고가 나서 결국은 수출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있을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이 마스터 LC만 가지고 담보를 잡지는 않죠. 물론 이제 신용도가 좋으면 그것이 통하겠지만은 이 업체가 그렇게 신용도가 좋지 못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은행에서는 이 마스터 LC 이외에도 일정한 담보를 요구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마스터 LC 소유자는 로컬 LC를 지급할 수가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은행에서 로컬 LC를 발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 은행이 국내 업자로부터 이 지급 보증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로컬 LC를 이제 발급할 수 없게 되면, 발행할 수가 없게 되면 이 국내 업자는 수출 비록 여기에 도와줬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출적으로 잡히지 않게 되니까 국내 업자는 결국은 어떤 수출 실적을 인정받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죠. 바로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구매 확인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구매 확인서는 바로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 마스터 LC 소유자가 은행에다가 구매 확인서 발급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데, 로컬 LC가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쪽에 수출자와 이쪽에 공급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리고 매매 계약을 국내 업자가 충실히 이행한 다음에 그러한 증명서, 납품 증명서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외국한 은행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면 외국한 은행에서는 바로 이 그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해주는 구매 확인서를 발급을 하게 되죠. 바로 이러한 경로를 거쳐서 구매 확인서에서 확인된 그러한 금액은 수출 시적으로 인정을 한다. 바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외화 획득용 시설 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국내 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그 장비를 갖고 있는데 어떤 국내 업체에다가 그것을 이제 임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업체가 외국하고 어떤 거래가 있다. 그래서 그 외국인 업자가 나에게 외화를 송부를 하고 그다음에 그 외화를 받고 나의 기계를 국내 어떤 업체에게 임대를 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외화 실적으로, 즉 수출 실적으로 포함을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수출 실적의 인정 금액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출 실적의 인정 금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출 통관 획득 FOB를 기준으로 하게 되죠.
그러면 얼핏 봐서는 수출 금액을 수출 실적을 삼으려면은 CIF로 하게 되면 여기에는 운임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FOB 금액보다는 CIF 금액이 훨씬 크겠죠, 그죠? 그래서 얼핏 봐서는 왜 CIF 금액을 하지 않나라고 이제 의문점이 생기게 되겠는데, CIF 금액으로 전부 다 그 수출 실적을 잡게 되면 한국의 그 수출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되겠죠. 결국 수출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외국의 그런 통상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많죠. 너는 이렇게 수출을 많이 했는데 우리 물건을 왜 이렇게 수입을 안 해가느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수출을 좀 낮추고 수입을 많이 한 쪽으로 그렇게 통계상의 수치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CIF로 안 하고 이제 FOB 방식을 이제 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수출이든 수입이든 전부 다 FOB를 기준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실질 인정 금액에서 중개 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 금액에서 수입 금액을 공제한 가득을 하게 된다. 그럼 중개 무역 같은 경우는 이제 A국에서 국내로 반입이 되지 않고 관세선을 통과하지 않은 보세 구역 내에서 다시 B국으로 수출이 되었을 경우에 이런 것은 이제 중개 무역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금액에서 FOB 금액에서 CIF 금액을 공제한 그러한 금액을 수출시로 삼게 된다. 그럼 결국은 얼핏 봐서는 그 CIF 빼기 FOB가 돼야 이쪽에 플러스 금액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FOB에서 FOB 금액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FOB 금액에서 CIF 금액을 공제를 하게 됨으로써 그럼 마이너스 10이나 마이너스 20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100이다. FOB 금액이 훨씬 크게 되니까 그걸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CIF 금액이 100이고 그죠? FOB 금액이 90이다. 그렇게 되면 그건 마이너스 10이나 마이너스 20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결국에 마이너스 상으로 수치로 나오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중개 무역의 경우에는 그것을 수출 실적으로 잡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수출량은 적게 하고 수입량은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한 어떤 그 통계적인 그런 그 수치 표현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그냥 눈막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을 이제 그 FOB 빼기 CIF를 이제 계산상의 이제 근거로 삼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외국인도 수출의 경우에는 외국한 은행의 입금액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외국인도 수출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그죠?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물품을 주고받았다. 그러면 이것이 외환 거래 실적이 한국의 국내은행에서 결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얼마가 오고 가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반드시 외국한 은행의 입금액으로 기준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원형 어루엔 수출 중에서 현지 경비 사용분은 외국한 은행의 확인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이제 원형 어루에서 어떤 고기를 잡는데, 만약 고기를 잡는데 뭐 식량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걸 사가지고 외화를 많이 쓰게 됐다. 그럼 실제 가득액은 뭐 100만 불인데 그 중에서 이것이 지출이 되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출된 그 비용도 외화 획득에 이제 공유한 그런 것이 되겠죠. 근데 그러한 금액이 해외에 쓴 금액이 우리나라의 국내 은행을 통해서 결제가 됐다면 바로 그러한 것도 다 포함을 해서 수출 실적으로 잡는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수입 실적에 있어서는 수입 실적의 인정 금액은 수입 통관액 CIF 가격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것은 이제 결국은 아까 수출 금액에 있어서의 그 FOB를 잡는 것과 배치되는 그런 개념인데, 수입에 있어서 CIF로 잡는다는 것은 결국은 CIF로 계산한다는 것은 물건값이 여기에 운임하고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상당히 물건이 높음으로써 그것을 이제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거기서 취하게 되는 그 관세액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그 정책적으로 관세 정책상 세액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서 결국은 국내에서 생산된 그런 국내 물가 이거하고 어떤 이제 경쟁력 차원에서 그렇게 물건값이 많이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되면 즉 여기에
부과되는 제세 공과금이 맞게 되면 결국은 국내 생산 물품하고 어떤 가격 경쟁력을 벌였을 때 유일한 위치에 있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국내 물가 그리고 국내 생산업자를 보호하고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바로 CIF 금액을 수입 금액으로 잡게 되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큰 목적은 역시 관세 정책상 그 관세 세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로 수입 금액에서는 CIF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출 수입 실적의 확인, 하고 또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기관은 한국무역협회장이 한다. 어차피 국제무역사 시험이 한국무역협회에서 이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무역협회가 내재되어 있는 또는 게재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온다고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나라의 모든 그 수출입에 대해서는 또 공고를 통해서 그것을 회시하고 또 열람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 수출입 공고와 수출입 공고, 그다음에 이제 통합 공고, 그리고 전략 물자 수출입 공고 이렇게 있죠. 이것도 이제 2001년 개정된 그런 대물법에서 나온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수출입 공고라는 것은 어떠한 물건을 수입을 하고 수입할 수 없는지, 그리고 어떤 물건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몽땅 전부 다 어떤 이제 게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게시를 해가지고 수출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회람하거나 열람함으로써 수출행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 하나의 표라고 이제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쫙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수출입 공고 외에 수출입 별도 공고가 있었어요. 수출입 별도 공고라는 것은 비록 이렇게 수입은 할 수 있지만 수입 또는 수출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조건이 행정입법 기타 그러니까 50여 개에 이르는 그러한 그 시행령에 있어 무슨 환경부의 허락을 듣게 된다, 무슨 전기안전공사 또는 약사법, 마약법 이런 것에 저촉이 된다면 그것에 또 별도로 허가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바로 그러한 사항들을 쭉 나열한 것이 수출입 별도 공고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4년 개정된 대무역법에서는 수출입 별도 공고가 바로 삭제가 되고 좀 통합이 돼가지고 수출입 공고로 이렇게 편입이 되었죠. 그죠? 그러니까 수출입 공고다 그러면 바로 수출입 별도 공고와 수출입 공고 두 개를 다 합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통합 공고라는 것은 뭐냐면 수출입 공고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바로 뒤에 있는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러한 사항들이 뒤에 쭉 있게 되겠죠? 그럼 수출입 공고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것을 포함해서 이것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전체 어떤 K라는 그런 물건이 있다면 K1, K2를 수입을 하려면 이 뒤에 있는 수출입 별도 공고를 통해서 다시 이제 별도 그 허가를 듣게 되는 것인데, 수출입 공고라는 것은 큰 타이틀만 이렇게 정해놓고 수출입 별도 공고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시행령으로 따르는 것들을 별도로 하는 것이다. 통합 공고라는 것은 바로 이거와 뒤에 있는 이거와 이렇게 큰 타이틀로 제시되어 있는 이런 공고, 그것을 합해놓은 것이 바로 이 통합 공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는 또 나중에 또 배우시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기재할 때 파지티브가 있고 네거티브가 있단 말이에요. 이 파지티브 시스템이라는 것은 원칙 승인,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이러한 물건들만 수입을 하고 여기서 빠져 있는 물건들은 수입을 못하게 이렇게 게시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파지티브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 시스템이라는 것은 원칙 자유다. 이것은 반대로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들만 앞에다가 쭉 제기를 하고 여기에 게시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물품들은 전부 다 그 원칙적으로 수출입이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이제 파지티브 시스템이었지만은 1967년부터 드디어 이제 어떤 무역 자유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파지티브가 아니고 네거티브다. 그리고
수출입 공고에는 어떤 요건이 충족이 되지만 통합 공고에서는 그것이 해당 사항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비록 수출입 공고를 듣겠다 하더라도 통합 공고상도 충족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두 개가 전부 다 허가를 듣게 된다. 그러면 두 개의 공고 사항에 전부 다 별도로 그 승인을 받아야지만이 수출입이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또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